어디로 가는 길이 옳은지를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크기가 커지면은 보인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어떤 선택을 해야지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겠는가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그 당시에는 막 참선을 하고 10년, 20년, 30년을 예측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나이가 30이고 지금 제가 52세니까 이제 22년 살았네. 그죠? 22년. 그죠? 제정신 갖고 돈 벌기 시작한 건 22년째네. 그죠? 딱 22년은 아니구나. 왜냐면은 내가 중간에 그 사채한다고 한 1년 날려먹고 다른 거 한다고 1년 날려먹고 했으니까 실제로 32부터인가가 내가 본격적으로 경매를 업으로 삼기 시작했거든요. 경매 시작한 지는 20한 5년 가까이 되는구나. 그죠? 28세부터니까. 그죠? 25년째인데 실제로 한 2년 정도는 까먹을 세월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한 23년만 한 거대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23년이 몇 살인 거야? 70, 그렇게 되면 지금하고는 몇 배 차이가 나겠죠. 더 성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왜 이런 걸 모르지 저 멍청이는 나이가 50이나 넘어놓고서는 지가 이 말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포석을 두고 그럼 지는 갈 데가 없는데 지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어떤 그 수많은 의구심들과 수많은 답답증과 이런 아두남들 그때 읽었던 책이 탁 떠오르는 거야. 원래 이제 근성이 낮은 사람은 근성이 높은 말 있죠. 상근기라 그러죠. 근기가 높다. 근기라는 건 바탕을 말하는 겁니다. 뿌리라든가 바탕을 말하는데 이게 높은 말은 말이 너무 똑똑해. 이 똑똑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띈대요. 채찍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말을 타보면 이렇게 딱 잡으면 여기 채찍을 이렇게 긴 작대기가 있어. 그냥 아무나 그냥 작대기야. 얇아요. 이 볼펜보다 얇아요. 이 작대기 뭔가 이렇게 세게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 말이 막 200kg, 300kg 되는 애니까 간지럽죠. 그러나 이렇게 딱 뒤로 이제 고삐를 잡고 이렇게 뛰다가 얘가 좀 느려. 가다 보면 얘가 좀 잔머리를 굴립니다. 말들이. 뛰다가 지가 안 뛰어. 그러니까 발이 이만한데 배가 이런 인간의 발로 찬다고 해도 뭐 돌려차기를 차는 게 아니고 그냥 붙어서 팡 쳐야 되니까 그래도 얘가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채찍이 이렇게 얇잖아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미친 듯이 뛰어. 이건 맞고 자란 건지 훈련을 애초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채찍만 탁 봐도 뛰게끔 훈련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상근기다 이게. 근데 뛰어난 똑똑한 말은 이 채찍에 땅바닥에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림자가 딱 있으면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뛴다는 게 뛰어난 말이고 그 다음에 중근기 조금 똑똑하지 않고 조금 일어나는 것은 채찍이 이 자기 등에 자기 몸에 닿아야지 뛴다는 거예요. 응? 똑똑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뛰고 중간 정도의 말은 채찍이 등에 닿아야지 뛰고 가장 멍청한 하근기의 말은 뭐냐면 채찍이 등에 떨어져서 고통이 골수에 치우쳐야지 뛴대요. 그러니까 인간도 뭔가 똑똑한 말은 사람은 대충 분위기만 보고도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중간 정도의 깨달음 있는 사람은 채찍이 등에 좀 이렇게 닿으면은 뭔가 똑똑해지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애들은 채찍이 몸에 맞아가지고 그냥 고통이 너무 싫어해야 뽀롯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 거죠. 요런 게 어떤 인간도 짐승처럼 상중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아저씨는 하근기의 사람이다 이게. 채찍이 몸에 떨어져서 고통이 골수에 치우친다 그러나? 골수에 뭐라 그러죠? 언어를 안 쓰니까 잊어버리네요. 한 단어씩 있는 것 같다. 골수에 미친다 그러나? 사무친다 그러구나. 사무친다. 골수에 사무친다.
그래야만 아는 거라. 그냥 요 1m 앞에 바로 내일 일, 바로 1초 만에 있어도 일어날 일, 1분 만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생활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중생들이 삶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매하다 보면은 공부가 돼요.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경매하면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매에 나온 집들이 다 망해서 나온 집들이야. 그럼 망한다는 게 빚도 있을 거지만 어떤 재수도 없었을 거고 그 나름대로 집주인은 부모인데 자녀의 빚 보증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도박빚에 미쳐서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현상을 봐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집들이 나왔는가 이랬겠구나 이렇게 지켜보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염라대왕이 심판관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듯이 수많은 부동산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각각의 인생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에 대한 관찰력하고 통찰력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회독을 하라라는 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감히 초창기 초보자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상상도 할 수 없지. 처음에는 아이고 이런 거 보면 뭐해, 나는 주유소 안 살 건데, 나는 공장 안 살 건데 이걸 왜 보라 그래, 그 정도의 마음밖에 없죠. 그러나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재밌다, 엄청나게 재밌다 이거. 요렇게 이제 그런 눈이 이제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 같은 경우는 고통이 골수에 사무치게끔 해준 케이스죠. 실제로 보여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조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안 돼서 조종기일이 도래해서 그때 만났죠. 그러니까 나는 이 딱지만 딱 붙여놓고서는 그래 너 어떠냐, 너 죽어볼래?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두 가지 공격을 해놨으니까 하나는 딱지 붙여놨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 딱지 붙여놨고 하나는 조종기일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그때 보자. 뭐 그래봐야 한 달이고 내가 그 조정을 신청했던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있어서 이 조정의 결정이 날 때까지 매월 얼마씩 내라. 이게 이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야 뭐 그래봐야 몇십이죠. 뭐 코딱지만한 상가에. 그래봐야 몇십이지만 그것도 다 내가 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재판 금액이 1억이다, 2억이다 그러면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꼴랑 몇백인데 그거 못 받겠어요? 부부가 둘이서 일하고 장사하는데 그 집에 있는 냉장고하고 가구만 털어도 그 200은 나오지.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게임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진짜 지 인생을 미래를 모르고 사나? 나이깨나 먹은 양반이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네가 임자를 안 만났구나. 내가 네 은인이 돼줄게. 이런 이제 마음으로 했죠. 그러니까 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긴 있어요. 바로 오늘 일과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비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그 상가가 5개가 있어. 5개인가? 이따 치고 이쪽에 계단이 내려왔고 이쪽을 이제 통으로 막아서 복도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통로도 개설하고 여기 통로도 개설하고 여기 통로도 개설해라.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판때기 2호에다가 판을 칠 거고 여기에다가 문을 만든 다음에 문을 안 만들고 여기다가 경계를 진 다음에 여기에다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져오는 그 생선 박스 있잖아. 내가 그거 갖다 쟁여 놓을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여기다 쟁여 놓을 거라고. 내 사유재산을 쟁여 놓을 테니까 네가 이거 치우면은 너는 이제 재물손괴로 넣어버릴 거고 요거나 복도나 빨리 터놔.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러니까 일종의 어찌 보면 쥐잡듯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저는 안 봤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거기 와서도 장사가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이게 완전 그러니까 장사 안 되면 지 장사 안 되니까 남도 피해봐라 이 얘기야. 그냥 딱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들이죠.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주고 계약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어디가 경계인지 모르겠다고 이걸 또 주장하대. 그래서 내가 이제 코웃음을 쳤지. 우리가 조정 신청하다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 책상에 앉아요. 이게 내가 앉고 여기가 이제 조정위원이 앉아요. 이게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앉고 조정위원들이 한 몇 명 더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의견들을 듣는데, 뭐 이거는 뭐 상가 주인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가 어디 뭐 지가 주장한다고 바뀔 만한 일이 아닌데도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비우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위치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조정위원들 중에서 이제 건축 쪽에 종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건축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한 말이야, 이게. 측량하면 어떤 위치가 다 이온지 알 수 있으니까 그냥 계약하지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냐면 건축물 현황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황도가 그 나오는 정부 사이트가 뭐더라? 세움터? 세움터라는 곳이 있어요. 세움터라는 사이트에서 주로 이제 부동산 현황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현황을 체크해 보면 최초의 그 도면이 있어요. 도면. 우리 건물 같은 경우도 70년대 분양했던 건물이라서 현황 도면이 없어가지고 감정 평가할 때 애를 먹어가지고 내가 이 건물 현황도를 새로 그려서 구청에 신고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라는 게 원래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본사 건물, 그래서 이제 현황도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 건축사 써가지고 2년 전에 했나? 도시내 커피 열면서 했나? 모르겠네요. 그걸 과기사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도 당연히 그 현황도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줄 거면 되죠. 2.5평이니까 딱 그럼 측량하면 즉시 나와버리죠. 그래서 그 낙찰대금을 치른 날로부터 사용료와 함께 보증금 100에 22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다. 이게 낙찰이 그때 얼마나 했죠? 850인가 900이 받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계약은 조정을 하고 난 후에 3일 정도 지나서 상가로 제가 직접 가서 했다. 이때 이제 제 기억에 그 A4지에 내가 직접 썼어요.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찌 보면은 참 보면은 그냥 부동산 표준계약서 쓰면 되는데 그냥 꼭 내가 쓰게 되더라고. 초창기에 그냥 내가 썼어. 이렇게 타이핑을 치든지 아니면 이제 종이로 써가지고 찍어라.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그 호기 부리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계약이 뭔 필요가 있어. 니약 나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매매를 진행할 때 부동산 업소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이 세입자 아저씨 성격이 상가 전체에서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악명이 높았고 다른 상가 주인들한테는 월세를 붙여주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한테만 꼬박꼬박 냈었어요. 꼬박꼬박. 거의 안 빠지고 제때 냈고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늦으면은 이제 전화 정도를 하면은 바로 그냥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에 그날 또는 그 다음 날에 입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의 트러블을 있은 뒤로는 5년 지나서 물건을 팔 때까지 단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신경을 끄고 살았죠. 신경을 끄고. 한 번 겪으면서 피곤한 꼴을 봤으니까 이 사람이 또 건들면 또 이놈은 또 지랄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명도할 때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모두 중요한 단어는 기선제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매에 있어서 명도의 강의를 할 때, 즐거운 명도 강의를 할 때 기선제압이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기선제압의 어떤 표현을 상징하는 표현이 배를 째달라면 째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겠다고 덤비는 곳을 수술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그 승천 씨 같은 사례가 엊그제도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있었던 거. 세입자가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바로
바로 그냥 그 괴롭히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문자로 계속 생중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직접 가서 만나자, 내려간다, 몇 시에 볼래? 그러면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평온하게 냅두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처럼 살아버려. 노숙자처럼. 진짜로. 호구 하나 잡은 거지. 2021년에는 호구 하나 잡았네. 이 집에서 한 1년 살다 나가야지.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만난 적은 없어.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적이 없어요. 처음에 계약하고 그 뒤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물론 세입자 중에서 어떤 그 무속인이 속을 썩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안 케이스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벙치잖아. 그래서 그냥 전화 한두 통화로 그냥 학을 뛰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그러고 나서 그냥 지금까지는 실수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전화를 정말 그 피해버리고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법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 아저씨처럼 우리는 우리대로 그 배를 짤 수 있는 어떤 실험 도구가 하나 온 거잖아. 합법적 실험 도구가 왔으니까 유심하게 이번 기회에 내가 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하는 것도 배우고 집행하는 것도 배우고 그 배우는 학습비는 그 사람한테 또 다시 돌려받고 그동안 살았던 집. 저희가 그 옛날에 컨설팅을 할 때 공매 사건을 그 고객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그 공매는 나도 사고 이제 고객한테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집에 세입자로 있는 애가 이게 신탁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탁 회사의 동의를 안 받고 전주인하고의 거래 관계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신탁 등기 그 전주인하고 이 세입자랑 계약을 써준 거고 신탁 회사에 몰래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죠? 그러니까 신탁 등기가 돼 있다는 것은 그 집이 이제 그 신탁 회사가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신탁자죠. 수탁자 말고 신탁자인 주인과 직거래를 한 거야. 그런 거를 알면서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가 있고. 근데 그 계약서 우리가 이제 공매로 낙찰 받은 다음에 너 나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네가 무슨 임차인이야. 신탁회사가 너 모른대잖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걔가 계약서를 하나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계약서가 위조된 계약서야. 이 공인중개사가 이 위조를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5년에 걔가 들어왔다 칩시다. 그럼 2015년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니까 계약서 용지는 2015년 거여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썼는데 2016년에 발간된 종이에다가 써서 갖고 온 거야. 이게 종이가 인쇄된 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015년부터 살았어요. 했고 그 2015년에 썼던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2016년도에 최초로 출판된 계약서에 쓴 거예요. 얼마나 벙쪄요. 그래서 내가 이 멍청이들이 있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랑 그 기타 그 얘네들을 사문서 위조로 동행사죄로 고소를 했죠. 그랬는데 경찰에서 무혐의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경찰한테 수사의 종결권을 주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이용구 차관들 보셨죠? 그죠? 이용구 차관 술 먹고 택시기사 두들겨 패도 바로 그냥 무혐의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수사의 종결권을 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그때도 보세요. 아니 2015년에 썼다고 얘기하고 임차인이라고 주장했는데 계약서는 2016년에 나온 종이에다 썼는데 그거가 사문서 위조가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도 그 무죄를 하대. 그래서 그 애초에 그런 거 정의라는 건 이 사회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정의는 없어.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우리가 민사소송을 했죠. 그때 물론 이제 고객 거지만 이제 소송에 우리가 또 한번 인연 맺은 거는 끝까지 도와줘야 되니까 해줬죠. 그래가지고 한 8개월인가 소송한 다음에 판결을 당연히 우리가 이겼지. 그래서 매달 30인가 40만 원씩인가 책정돼 가지고 사실상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그 돈을 다 받아냈어요. 소송비도.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었죠. 그 같이 사는 임차인하고 변호사라는 그 밑에 사무장이라는 애가 같이 와가지고 합의서를 쓰는데 왜 이렇게 억지 주장을 폈냐 그랬더니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억지 아니라는 거야. 또 거기 와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사회는 국민들 중에 제정신 갖고 있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법으로 해가지고 남의 집에 살아서 자기가 져가지고 돈을 내는 이 입장에서조차도 자기는 억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랄 노자죠. 근데 그런 거를 이 경매라는 게 왜 제가 부자 마인드에서 인생관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돼요. 별의별 사람. 맞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술집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별별 그 진상들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매라는 것도 보면은 경매를 집행하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세조사하면서 만나는 공인중개사들, 그 다음에 컨설팅하면서 만나는 고객들의 이 어떤 마음의 들쑥날쑥 이런 거, 그 다음에 좋은 물건과 안 좋은 물건을 가릴 수 모르는 그 무지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죠. 많이 겪게 돼요. 그때마다 더 강화된 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재산을 안 까지려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냉정해야 된다는 것들을 점점 더, 이렇게 깨우치게 되죠. 저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스파레주에가 시세조사 훈련이 냉정해야 되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라. 그 다음에 이 분위기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가운데인지 북쪽인지를 알아야지. 그죠? 자기의 서 있는 위치를 잘 모르니까 자꾸 삽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핸드폰 갖고 다니면 핸드폰에 자기 위치 추적하듯이 자기의 현재 서 있는 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그게 참 보면 힘들지. 그러니까 뭐부터 가르쳐야 될지가 모를 때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매를 잘하고 싶고 돈을 잘 벌고 싶으면 뭐 심지도 굳어야 되지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미래를 보는 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경부고속도로고 경매라는 것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차라리 쉬었다가 직진할지언정 휴게소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지언정 톨게이트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고 그죠. 역주행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로밖에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은 예들이 많이 있죠. 지금처럼 어떤 그 강력한 마인드죠. 미래를 본다면은 불안에 떨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집주인 입장에서 명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뻔한 연애 소설 같은 거야. 우리나라 고전 소설이 보면 마지막에는 권선징악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명도죠. 이거는 뭐 드라마가 재미없어, 나 이 드라마 안 볼래 할 정도로 빤합니다. 뭐 그런데 이걸 왜 못 참았냐면 자기가 안 해봤거든. 소송 같은 거 강제집행 안 해봤거든. 세게 하는 거가 뭔지 어떤 건지 모르거든. 그래서 어색한 거죠. 그럼 이제 본인이 똑똑하면은 어색하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겁난다 안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것을 또 무식한 거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했냐면 지금 말한 배를 째라면 째주면 된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은 되게 냉정한 소리 같은 거죠. 냉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야 배를 째달라면 째줘 뭐 이런 얘기 같지만은 내용으로 본다면 상당히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한 수 더 들어간다면은 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낙찰받은 집과 상가에 다른 사람이 침입이 있으면은 당연하게 몽둥이 타작을 해서 내쫓아야 되는 것 같은 거죠. 저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겁니다. 쉽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살려면은 그거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유재산제도죠. 사유재산제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꼬맹이들도 그럴걸요? 한 2살짜리들도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옆에서 뺏어 먹으면 소리 지르고 울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지가 투자해놓은 지 집을 뺏기는데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한단 말이야. 더 응징을 해야 되고 더 난리를 쳐야 되겠죠. 그게 부자들의 덕목인 겁니다. 그거가 뭐냐?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땅을 일본 놈한테 뺏겼어. 그러면 그래서 독립운동하고 총으로 쏴버리고 폭탄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북한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싸워서 버텼던 거죠. 맞죠? 자, 이런 거다. 이게 자기 땅에 대한 어떤 침범하면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경매를 더 잘합니다. 조금 어찌 보면 강하고 단호한 어떤 느낌들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지 흐리멍텅한 사고로는 재산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그냥 잔인하게 밟아줘야 됩니다. 네. 네, 소유권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예, 대환 씨. 그동안 이동학 씨 대전 상가 임차인 배째는 중입니다. 네. 배를 짤 때는 진인사가 돼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있냐면 진인사 연후에 강력한 힘이 생겨요. 진인사 연후에. 항상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아무나 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진인사를 하고 나의 분노를 차곡차곡 정립시켜 나가는 게 명도의 방법입니다. 명도의 방법이에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가 기선제압이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명분을 쌓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명분을 쌓는다는 뜻도 오늘 저녁에 이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기선제압의 뜻도 고민도 해보시고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의지, 소유권자로서 이게 내 거다라고 인식하는 습관부터 들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뭐가 없이 살다 보니까 내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약하거든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데서는 내 거가 어딨나 모든 게 다 허망하고 주인 없다 이런 얘기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깨달음 관점이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돈을 들이고 샀고 그죠? 돈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고 그 돈이 바뀐 게 집이고 그러니까 그 집을 건들면 안 되고 이렇게 그 집을 건들면 안 되니까 무조건 총으로 쏴버리는 게 아니고 진인사하면서 명분 쌓으면서 정리한다. 그런데도 배를 째라고 버텨. 아까 말했듯이 정말로 무식해서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다. 도를 어기고 파렴치한 단계에 가 있다. 그죠? 최근에 그런 일들은 너무 많잖아요. 뉴스만 틀면 맨날 정치권에서는 그 짓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산자부에서 원전 관련 문서가 있고 지들이 지웠는데 아이디어 차원이래. 응? 아이디어 차원에서 습작을 했대. 그럼 누가 했다라고 말을 해야지. 누가. 그죠. 5급이나 4급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위에서 그리고 공적인 컴퓨터에 있다. 왜 그걸 칩니까? 그죠. 이게 자 공적인 컴퓨터는 공적인 기고 개인 컴퓨터하고 노트에다 습작하지. 누가 회사 컴퓨터에 있다 그 짓을 해요. 여기는 국가기관인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들을 많이 겪는 거야. 그렇지만 명분을 쌓아 나가야 된다.
명도와 기선제압. 이거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이 명도만 딱 얘기하면 어찌 보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 같이 지나갈 것 같은데 이 짧은 얘기에 굉장한 노하우가 숨어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기선제압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배를 째라면 째주면 된다라는 구결을 만든 게 바로 이 에피소드예요. 이 에피소드. 물론 다른 에피소드도 있어. 그러나 이 에피소드의 시작점은 이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실험을 해서 본인한테 기술을 이 배를 째는 어떤 그 외과 수술용 도구가 하나 온 거야. 그러면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자, 기쁜 일이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거나 혼돈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기뻐서 웃으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아, 잘 됐네. 내가 다른 사람, 괜히 선량한 사람, 사정 안 좋은 사람 배를 째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 그냥 악다구니로 덤비고 뭐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 사람, 아우, 아무런 죄의식 0.1도 없는 요런 테스트 도구가 나온다는 건 정말로 100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내가 오늘 정말로 이 실험체를 아껴가면서 해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탁 배를 이제 째는 거죠. 마취 없이. 요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구를 만나는 것도 복이다. 아이고, 잘 됐다. 하늘이 나 잘 되려고 실력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런 사람 나한테 보냈네. 아이고,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즐겁게 못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아유, 나 경매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린다. 그건 뭐예요? 하늘이 니는 계속 가난해야 되는데 우연히 경매 같은데 잘못 들어오면 안 돼. 괜히 여기 들어와서 너 돈 벌면 안 되잖아. 빨리 가야 돼. 너 보내.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도구로 쓰였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여러분들이 할 나름인데 그 할 나름을 어떻게 해라라고 알려주는 게 오늘의 강의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잘 들으면 돈 좀 벌 것이고 안 듣고 뭐 또 원래 아까 강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되는 습관을 들여놔가지고 계속 안 되는 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지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정도의 사람이면 뭘 들어도 요거 들어도 오늘 강의 들어도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1시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했습니다. 자, 뭐 질문이 있었으면 답변을 드렸을 것인데 질문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